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자주 듣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하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서울에서 일하다 제주도로 내려와서 부모님을 도와 과수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라봉 키워서 자식을 3명이나 키워내신 분들이세요. 지금도 잘 자라준 한라봉을 보면서 효자 녀석들이라면서 흐뭇해하십니다. 3남매 중 장녀였던 저는 어쩌다 보니 부모님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던 제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온 사연은 구구절절 길기도 합니다. 제주도 고향으로 내려온 제가 금이 환영이라도 했나 싶으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고향으로 내려오던 때에 호까지 붙여서 내려왔었어요. 바로 도움도 안 되고 집만 됐던 남편이라는 혹입니다. 정말 그럴 줄 몰랐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건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나게 됐어요. 같은 회사 다니던 선배 친구가 남편이었죠.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같은 남자가 봐도 진국이라면서 저한테 정말 강력 추천을 했었네요. 아마 그때 선배도 자기 친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을 소개받고 연애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정한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제가 회식에서 늦게 끝나면 밤길 위험하다고 저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도 꼭 제가 늦게 집으로 갈 것 같은 날이면 저를 어김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세상에 마다할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연애 당시 진중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외롭고 서울살이에 지쳐가던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남편 가족들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됐죠. 시댁은 시부와 시모, 그리고 시숙, 남편, 아가씨 이렇게 5 식구였어요. 시부는 회사 다니다가 퇴직 후 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시댁을 처음 갔을 때 참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시숙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아가씨는 미혼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시숙만 보면 저렇게 말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의아할 정도였어요. 아가씨도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반대로 남편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활발하고 말이 많은 편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가씨도 조용하게 저한테 이것저것 묻기도 해서 불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제 고향이 제주도라는 소리를 듣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얼굴로 제게 많이 물었어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으면 부모님은 아직 다 제주도에 계시고? 네, 제주도에서 한라봉 가수원 하고 계세요. 아, 한라봉. 아유, 귀한 거 키우시네. 천혜향도 참 맛있던데. 맞아요, 다 같이 하고 계세요. 다음에 수확식이 되면 한 박스 가져올게요. 아유, 우리가 며느리 덕 좀 보겠네. 시모는 저희 시댁이 과수원을 한다는 말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은 식구들이 모두 회사를 다녔던 터라 제주도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신기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시댁과 인사를 하고 남편은 제주도로 가서 친정 식구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저만 서울에서 일을 했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모두 제주도에 있었죠. 남편은 처가댁이 제주도라 인사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성격도 싹싹하고 배려심 깊다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로 인사를 가다 보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사 간 김에 저희 부모님 과수원 일까지 도와드리면서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보면서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 같다며 칭찬했고요.
남편은 제주도에 내려와서 1박 2일 동안 저희 부모님께 점수 제대로 얻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어른들 도움 없이 모아둔 돈에 대출 껴서 얻은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아이가 생겼고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하면서 일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만사까지 일하다 육아휴직을 내게 됐죠. 그 후 저는 아들을 낳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시댁과 거리가 있고 그때 시모가 소일거리를 하고 있을 때라 제 아들을 봐줄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벌이가 좋아서 혼자서도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길게 가지 못했어요. 마스크 시국이 벌어지면서 남편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매년 나오던 보너스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월급 안 밀리는 게 어디냐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직원이었던 남편이 버틴다고 버텨질 일이겠습니까? 남편은 점점 어려워지는 회사 사정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애는 태어나서 돌이 지나 있고 점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회사가 어려우니 승진까지 밀린 겁니다. 남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러다가 해고되면 당신이랑 우리 아들 어떡하지? 설마 해고까지 가겠어? 이번에 승진 밀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회사 사정 좋아지면 금방 또 승진하겠지. 요즘 회사 돌아가는 거 보면 희망이 있을까 싶어. 회사 복지도 많이 줄었고 이젠 보너스 기대도 못하잖아. 우리가 조금 아껴 쓰면서 버티자. 나도 집에서 아껴 쓰려고 노력하잖아. 금방 좋아질 거야. 저는 근심 걱정에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보너스는 언감생심이었고 승진까지 밀리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저도 근심 걱정이 따라 늘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다 이런 상황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처음에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주던 엄마도 점점 심각해지는 남편 상황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정리해고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된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어. 서울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 가수원으로 와. 여기서 일 배우면서 애 키우면 되잖니. 안 그래도 네 아들 아토피 심하다며. 환경 깨끗한 데고 좋은 공기 맡으면 아팠던 것도 다 금방 나을 거야. 엄마, 미안해. 맨날 엄마한테 잘 산다는 소리 못하고 힘들다는 말만 하네. 너 시집가서 새끼 낳았어도 내 딸이야. 내 딸이 힘들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아무 걱정 말고 애나 잘 챙겨. 엄마는 제게 아무 걱정 말라면서 든든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아토피가 정말 심했을 때라 다른 애들보다도 병원을 자주 갔어요. 이제 막 돌 지났던 아들은 피부가 가려운지 잠깐 한눈 팔면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도 항상 틀고 있고 로션도 아토피에 좋다는 것만 사서 발라주고 있었어요. 이런 노력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여봐도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병원에서는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뿐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저도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도 설마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까 싶었어요. 마스크 시국만 끝나면 금세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안 좋은 시국이 길어졌고 결국 남편 회사는 부도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금방 괜찮아지길 바랬던 저와 남편의 바람과 달리 남편은 실업자가 됐어요. 그때는 너무 막막해서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돌보면서 주부였던 제가
당장 나간다고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젊은 사람도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저 같은 애엄마를 고용해줄 회사가 전무했죠. 결국 저희 부부 사정을 알게 된 엄마가 제주도로 와서 과수원 일을 해보라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지만 제주도에 가서 직접 일하게 될 남편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제주도에서 과수원 일 시작해보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장 일하면 나야 좋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배운다고 갑자기 잘할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신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배우다 보면 금방 하게 될 거야. 잠깐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살면 당신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내가 면목이 없다. 가장으로도 사위로도 집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 아토피 심하잖아. 그래서 제주도 가서 살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했었어. 서울 공기도 안 좋고 애들이 자유롭게 크기 어렵잖아. 이번 기회에 내려가서 일도 배우고 우리 아들 아토피도 제대로 치료받고 나을 수 있게 해보자. 저는 의기소침해진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아토피도 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자면서 남편을 설득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은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다가 다른 회사 자리로 재취업도 실패하자 그제야 결심한 듯 제주도행을 선택했어요. 남편의 용기 있는 결단에 저는 가서 잘 살아보자며 남편과 의기투합했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남편은 서울에서 살던 집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주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저희가 살 집도 대신 얻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전화로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거의 10년 넘게 타지 생활하다가 이제야 고향으로 온다는데 아빠가 이 정도 집은 얻어줘야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휴, 이 정도는 괜찮어. 그리고 엊그제 박서방한테 전화 왔어. 자기가 과수원 일 가르쳐만 주면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시키는 건 다 하겠다는 거야.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열심히 할 테니까 일만 시켜달라더라. 사람이 정신력이 좋아.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 사이 성실한 사람이라서 정말 열심히 잘할 거야. 절대 실망 안 시키게 잘해볼게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는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나 남편이 제주도 가서 괜히 못한다고 할까봐 걱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결심이라도 한 듯 아빠한테 직접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리 집도 얻어주시고 과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해준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제주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남편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얻어주신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였고 시장을 가더라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달리면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제주도로 내려가자마자 과수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법 잘 배우기 시작했고 아빠도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잘 배우고 있다면서 저한테 걱정 말라는 말까지 하셨죠. 아들 아토피도 제주도 오고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다가도 가려워서 깰 정도였던 아들은 목이나 팔, 다리 접히는 부분에 있던 흉들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늘 딸 같은 아들로 시부모 잘 챙기던 아들이 제주도로 가니까 적적하셨나 봅니다. 시숙과 아가씨는 말도 별로 없고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시숙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자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편과 저만 시부모를 자주 뵙고 지냈죠.
그러니 저희 부부가 서울로 떠나 제주도로 왔을 때 시부모 두 분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하지만 시부모 아쉬워한다고 저희가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제주도로 내려온 뒤로는 시부모 두 분이 제주도로 자주 놀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손자가 보고 싶다면서 오신다길래 저희 아빠가 사돈 내려온다고 숙박까지 예약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공항으로 마중까지 가셨어요. 제일 처음으로는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 들리셔서 아들도 보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나가셨어요. 저희 시부모가 쉬러 오면 저희 아빠가 가장 바쁘셨습니다. 아빠는 저희 부부집을 구경하는 시부모를 보며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나가서 제주도 흑돼지 한번 드시러 가셔야죠. 아유, 괜히 저희 때문에 분주하신 거 아닌가 몰라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어서 사돈지간의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이럴 때라도 식사 대접 한번 해야죠. 그렇게 마음 써주시니 저희야 감사합니다. 아빠는 시부모 두 분을 모시고 제주도 관광 명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성산 일출봉, 쇠속각, 유명한 제주도 오름을 다니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의 친정 부모님까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좋은 구경 많이 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오늘 협재해수욕장을 갔는데 바다가 어쩜 그렇게 맑은지 몰라. 멀리 보이던 게 비름도라고 하던데 정말 그림 같았어.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나 봐요. 진짜 신나 보이세요. 내가 사돈 잘 만나서 정말 호강이다, 호강이야. 나도 말년에 이런 제주도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신이 난 듯 이야기하자 시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사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서울에서 계속 답답했는데 여기 오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이런 데서 집 짓고 살고 싶네요. 여기 은근 서울 사람 많아요. 이번 기회에 제주도 내려오셔서 사세요. 아, 그럴까요? 그때만 해도 시부와 아빠가 장난스럽게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 저희 아빠는 정말 그냥 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시부는 진심이 70%쯤 담겨있던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는 줄 아시나요? 이날 이후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시부모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로 놀러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아빠가 마중을 가다가 두 번째는 남편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 번 오시면 기본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씩 머무르다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한 5번째쯤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시부는 진지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랑 얘기 좀 하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결정했다. 제주도에서 말년 잘 보내보려고 한다. 제주도에 연고도 없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보기보다 답답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야. 우리 둘째 아들도 여기 있고 우리도 이젠 새 인생 살아보고 싶다. 너도 알다시피 나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잖아.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관리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래도 무작정 제주도 왔다가 후회하고 답답해서 다시 서울 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서서 시부모님께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관광 몇 번 하고 좋아 보여서 제주도로 왔다가 후회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죠. 그리고 그 무렵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시부모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어요. 여동생은 제주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너무 보기 좋은 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동생 결혼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정말로 시부모가 3개월 만에 제주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것도 서울집을 전부 처분하고 제주도에 집을 구해서 오신 거예요. 두 분은 제주도에 정말 오고 싶으셨는지 준비가 일사천리였습니다. 집도 입지가 좋은 것으로 너무 잘 얻으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부모가 제주도로 올 수 있도록 남편이 다 도와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아봐준 시부모 집은
저희 집과 10분 거리였어요. 뜻하지 않게 저는 집에서 친정과 시댁 모두 차로 10분 거리인 곳에 살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중간에서 친정, 시댁 다 신경 써야 될 판이구나 싶어서 아차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일은 금방 벌어지지 않았어요. 워낙 외로움 많이 타시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던 시부모는 6개월 만에 제주도가 무료해지기 시작하신 거죠. 오히려 처음 서울에서 봤을 때가 더 활기차 보일 정도였죠. 처음에는 남편이 과수원에 일하러 나가면 저희 집으로 와서 손주도 봐주곤 하셨어요.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심심하셨는지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부는 정말 결심이라도 한 듯 저한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괜찮은 깔치조림 가게가 매물로 나와 있던데 그 가게 내가 인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한다. 아버님, 요즘 시국도 안 좋고 원래 장사하던 사람도 장사 안 돼서 죽겠다는 사람 천진데 갑자기 왜 장사를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 제주도 여행 오는 관광객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로 많이 올 거 아니야.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사업 수단이 있으니까 일 시작하는 거야. 아버님 회사만 다니셨는데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일단 무작정 가게 차리지 마시고 근처 식당에서 가볍게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세요. 주방 일은 나이 드신 분도 구하던데요. 뭘 그렇게까지 해?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식당도 똑같지 뭐. 그리고 네 시애미 식당만 10년 해서 음식 솜씨 좋아. 그러니까 걱정 마. 갈치조림 사장이 갈치조림 레시피도 2주 동안 다 알려준다고 하고 식당 앞이 바로 바다라 관광객들 엄청 온단다. 네? 한 달도 아니고 2주요? 2주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2주면 충분해. 오죽하면 우리가 식당을 차리겠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주도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리도 가게 차려서 돈 벌어야 정착이지. 너는 걱정 말어라. 저는 시부모가 무턱대고 갈치조림 식당을 인수해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요즘 시국에 망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를 인수한 겁니다. 제주도 내려올 때 집도 구하느라 돈 많이 쓰셔서 가진 돈으로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를 인수한 상황이었죠. 왜들 그렇게 긍정적인지 자기들은 절대 안 망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아무리 설득해도 말이 안 통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다 앞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너무 비싼 금액에 인수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앞뒤 사정도 모르고 시부모는 전 재산을 가게에 투자했어요. 시부모는 결심이라도 한 듯 정말 장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상황에도 시부모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부모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 당연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시부모를 돕는 시간이 길어졌고 과수원 일은 뒷전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도 남편이 예전만큼 과수원 일에 집중을 못한다며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결심이라도 한 듯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더 이상 아버님이랑 일 못하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과수원 일 열심히 하기로 하고 여기 왔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남자야. 처자식 챙기는 가장이기 전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괜히 동서랑 비교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누가 당신 비교했다는 거야. 제부 자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제부보다 당신한테 더 의지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만만해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잖아. 과수원 일도 하찮은 일만 시키시고. 나 그냥 우리 부모님이랑 식당 할 거야. 사장 직함 달고 해볼 거라고. 언제까지 처가에 빌붙어 있는 꼴로 못 살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황당했어요. 아무도 눈치 준 적 없고 오히려 남편 힘든 일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보약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비교하고 무시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일 못하겠다고 발 빼는 남편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정말 난감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내려온 결정적 이유가 아들 아토피 문제도 있었지만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내려온 거라 남편은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하필 의사와 결혼하고부터 남편은 무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하는 과소한 일도 자기를 무시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막일 시키는 거라며 혼자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행동에 황당해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황당한데 제대로 정착해보라고 집까지 얻어주신 아빠는 오죽하셨겠어요? 정말 사이들 비교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시고요. 오히려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자주 보니까 좋은 음식이나 귀한 해산물도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그거 오해야. 우리 부모님 당신 몸 상할까봐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 그렇게 큰 사이밖에 모르는 분들인데 무슨 비교를 했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봐. 그럼 내가 납득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 도와서 식당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장인어른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 이제 시작해서 일손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릴 거야.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잘 말 좀 해줘. 남편은 번듯한 식당에서 돈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과소원을 적고 시부모가 하는 갈치조림 식당에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어찌 전달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남편이 시부모 식당 일을 돕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아쉽지만 어쩔 수 있겠냐며 이해한다고 하셨죠. 부모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두 분이서 식당 한다고 고생할 텐데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괜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더 죄송스러웠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 갈치조림 가게가 정말 파리만 날렸습니다. 홍보도 못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가게인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 데리고 회식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갈치조림도 얼마나 비쌌는지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하는 고급 갈치조림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저 돈 주고 사 먹을 가치가 있게 맛있어야 하잖아요. 아빠는 시부모 식당에서 과수원 직원들이랑 회식도 하고 지인들 모임도 시부모 가게에서 했었는데 정말 더럽게 맛이 없던 겁니다. 기껏 장사에 보탬 좀 되라고 지인들 직원들 전부 데리고 갔었는데 아빠는 밥값만 쓰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셨대요. 아빠는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는지 저한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리야, 너는 내가 웬만한 음식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거 알지? 그럼요. 아빠는 그냥 다 잘 드시잖아요. 이 나이 먹고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찾았어. 나는 이 시부모 갈치조림을 죽어도 못 먹겠다. 같이 간 사람들도 갈치가 아니라 굵은 소금 씹는 것 같다고 못 먹겠대.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진짜 민망해서 혼났어. 정말요? 전에 하던 사장이 레시피도 다 알려줬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그 사장은 권리금 챙겨서 가면 그만인데 제대로 알려줬겠니? 나는 그런 음식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본다. 사돈떼기 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망신만 당했어. 아빠, 억지로 절대 가지 마세요. 음식이 입에 맞아야 가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는 시부모 식당에 종종 가시다가 음식이 어째 점점 더 맛이 없어진다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제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네요. 남편까지 뛰어든 식당인데 어지간하면 다 잘 먹는 아빠마저 못 먹겠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과수원으로 안 가고 시부모 식당으로 갔어요. 레시피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해봤죠. 그래서 그날 주방으로 가서 시모랑 간을 보는데 제가 너무 짜다고 레시피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와서 시어머니 노릇이야? 노선 똑바로 해. 식당도 맛이 계속 바뀌면 사람들 안 좋아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어? 과수원을 할 거면 과수원만 하고 식당 일 할 거면 여기만 하라니까?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음식이 싫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다녀간 손님들 리뷰만 봐도 다 음식이 짜고 돈 아깝다는 말만 하는데 레시피가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너 장사 해봤어? 장사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내 음식에 대해 함부로 말해. 하긴 사돈이 의리가 없으니까 며느리도 이렇지. 이래서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이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왜 의리가 없어요? 여기 개업하고 일부러 지인들 다 데리고 오셨던 분이세요. 한두 번 와놓고 무슨 생색이야. 오려면 계속 와야지. 엊그제 보니까 고깃집에 계시던데 내가 진짜 사돈이 그럴 줄 몰랐어. 시모는 저희 아빠가 고깃집에서 지인들이랑 술 한잔하는 걸 봤다면서 삐진 듯이 말했어요. 저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음식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식점 하면서 맛없다는 말은 듣기 싫고 본인 가게에 안 오는 사람은 의리가 없다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기서 회식 2번, 지인 모임 2번까지 총 4번 왔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여기서 밥 못 먹겠다고 했대요. 심지어 밥값은 저희 아버지가 다 내서 공짜로 먹는 밥인데도 여기 깔치조림은 못 먹겠다고 한다는데 여길 어떻게 와요? 뭐야? 다 핑계겠지. 남의 돈으로 먹으니까 다양한 거 먹고 싶었나 보지. 음식 장사하시면서 어머님 입맛대로 하시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조언을 하면 비난으로 듣지 말고 조금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셔야죠. 이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장사 준비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너 그냥 가. 망해도 너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가. 가려고 했어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저도 못하겠네요. 시모는 괜히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빠가 의리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모함을 하는데 제가 왜 돕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시부모 갈치조림 식당에 아예 신경 끄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만둔 과수원에서 부모님 일을 도왔죠. 남편은 정말 답도 없는 갈치조림 식당에서 명함 하나 만들어 놓고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시부모도 아들 처가에서 기죽는다고 식당 명함을 남편 이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명함 하나 들고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명함을 저희 부모님께 한 장씩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갈치조림 가게 사장이에요. 체인점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서울에서 제 친구들 좀 초대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 과수원도 좀 보여줘도 되겠죠? 자네, 우리 과수원에 발 끄는 지가 언젠데 여길 보여줘. 자네 일하는 식당이나 보여주게. 그리고 지금 한창 바쁠 때라 일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해도 정신 없으니까 자네 손님은 자네가 알아서 챙겨. 에이, 사위 기 좀 한번 살려주세요. 한창 바쁠 때니까 이 정도 규모 과수원이 있다고 보여줘야 저도 면이 살죠.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실 거죠? 아빠는 남편의 말에 뻥진 표정이었어요. 망해가는 식당에서 정신이 나간 건지 저희 아빠 가수원도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빠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어이없는 남편의 말에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가장이 돼가지고 실속은 하나 없고 거칠애만 생기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난 자네 해줄 만큼 했고 식당 일 한다고 했을 때도 알아서 하라고 했어. 난 이제 더 이상 자네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과수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호통을 치면서 남편을 쫓아내는 아빠를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제 남편이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한심했거든요. 결국 아빠가 협조를 안 해줘서 남편은 서울에 있는 친구를 초대하는 일도 안 했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다가 실패해서 아예 안 부른 겁니다.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시부모 가게가 1년도 못 버티고 자금난을 겪게 됐습니다. 예견된 일이었는데 남편은 정말 몰랐다는 듯 저한테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 가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장인어른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지금 부모님 은행 대출 막혀서 대출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데 좀 도와드리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번에 도와주면 과수원 다시 열심히 나갈게. 우리 아빠 과수원이 당신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애들 장난이냐고. 거기도 손발 맞춰서 일하는 곳이야. 나는 시댁 도와주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절대 못 빌려. 그리고 당신도 절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 꺼내지도 마. 지금 우리 부모님 무시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냐고. 누가 무시를 한다는 거야? 진짜 무시하는 건 당신이겠지. 과수원이 무슨 애들 놀이터쯤 되는 줄 알고 함부로 하고 있잖아. 남편은 제 말에 괜히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이미 제주도 내려올 때 아빠가 얻어주신 집도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뻔뻔했어요. 과수원에 한동안 얼굴도 안 비추던 남편은 일손 부족할까봐 왔다면서 갑자기 과수원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영문도 모르고 일하러 왔다면서 넉살 좋게 말하는 남편한테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 잡고 다시 해보겠다면서 말하니까 아빠는 그저 받아주신 겁니다. 남편은 그때 수확한 한라봉을 상품과 비상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 돈 얘기라도 꺼낼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다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유방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정말 날벼락 같았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엄마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 싸울까봐 말 안 했는데 박서방 자꾸 우리한테 손을 벌려서 우리도 힘들다.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고 말해. 엄마한테 돈을 빌렸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돈 때문에 싸울까봐 그랬지. 근데 이제는 나도 몸이 안 좋고 돈 나갈 일 투성이니까 어렵다고 말 좀 해줘.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 가져갔어? 한 3,700만 원 정도 빌려갔어. 뭐?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네가 잘 좀 말해. 우리도 이제 더는 힘들다고 서운해 말고 좋게 말 좀 해줘.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던데 나 이제 몸도 안 좋고 속 시끄럽기 싫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과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유방암 선고받고 항암 치료 시작한 거 알고도 이런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정말 대판 싸웠어요.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과수원에서 번 돈을 뻔뻔하게 빌려가? 내가 말했지. 우리 과수원도 힘들다고. 누가 그 돈 떼먹는데? 갚겠다고 하잖아. 갚겠다고. 누가 보면 1억이라도 빌린 줄 알겠네. 나만 잘 살겠다고 이래? 내가 잘 되면 아픈 장모님의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야. 당신 진짜 뻔뻔하다.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만 더 돈 얘기 꺼내봐. 진짜 이혼이야. 남편과 대판 싸운 날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잘 살자고 내려왔는데 시부모까지 내려와서 친정의 짐이 된 것 같았어요. 집안의 장녀로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던 건 시부모였죠. 남편이 이렇게 뻔뻔한데 시부모라고 멀쩡했겠습니까?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제주도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그 돈 몇 푼 가지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잡아? 너 우리 아들 대박 나면 어쩌려고 그래? 대박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어이없는 걸로 대박이네요. 망하고 나서 저한테 수습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안 걸렸을 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저희 엄마 지금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가족한테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장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렸어요. 너 이러다가 아주 시애미 잡아먹겠다. 내가 죄인이고 너는 잘났다 이거지? 저 돈 나올 곳 없으니까 각자 살 길 찾자고요. 괜히 애꿎은 며느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부모는 이미 헌금이 바닥난 지는 오래였고 남편이 자기 앞으로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죠. 그때 시부모와 남편도 돈도 없고 대출금으로 버티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럼 사지 멀쩡한 남편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다 망해가는 가게에서 셋이 둘러앉아서 머리를 굴리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초기 단계라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와 구토로 힘들어지셨어요. 게다가 재발 위험성도 있는 상태라서 위험한 상태였죠.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평생 여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점점 빠져가는 머리를 보면서 우울해하셨어요. 제가 엄마 드린다고 모자도 알아보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특히 제부가 엄마 걱정돼서 병원 진료일도 직접 챙겼고 음식이나 조심해야 될 것들 직접 매일 알려드렸어요. 그런 제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 남편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시나요? 저는 어느 날 울면서 전화하는 엄마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가슴을 치며 제게 털어놓은 사실을 듣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 말 듣고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찾아가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엄마는 갑자기 남편이 전화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전 재산 다 날려먹고 죽을 것 같아요. 가게 매물로 내놨는데 거래도 안 되고 정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2천만 원만 있으면 고빈 넘길 수 있어요. 자네, 정말 너무하네.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런 상태 보고도 돈 얘기가 나오냔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막노동을 하든 배를 타든 가장답게 노력해야지. 아니 능력도 없이 주변 사람만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자네한테 실망했어. 그런데 아픈 엄마가 훈계하자 그걸 또 남편은 자존심 상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 좀 상한다고 엄마한테 막말을 한 거예요. 남편은 엄마한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럴 줄 알았어요. 둘째 사위는 의사라 우리 사위고 능력 없는 큰 사위는 꺼져 마땅한 놈이죠.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적 없는 거 알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못났어. 아이고 알았어요. 근데 장모님 가발 좀 써요. 창피해요. 늙어서 머리도 없으니까 추하다고요. 웬만하면 다음에는 가발이라도 쓰고 보자고요. 그러고는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야금야금 돈을 빌려가는 일이 잦아서 엄마는 통화 녹음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통화 녹음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한테 억울하다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목소리로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왜 저러니? 아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미친 사람 같아. 너는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이야? 또 돈이야? 나 안 그래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었어. 이혼 절차 끝나면 말하려고 했어. 집에서도 쫓아낼 거고 더 이상 이대로 못 살아. 집에서 애한테도 돈돈거리면서 화만 내는데 어떻게 살아? 엄마 너무 걱정 말고 컨디션 관리나 잘해. 내가 미안해.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물에서 건져놨더니 곧집 내놓으라는 심보였던 남편 때문에 저는 이혼 준비 중이었죠. 다행히 엄마가 보내준 남편의 망언도 전부 이혼할 때 소송 자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남편 망언에 이대로는 못 산다 싶었죠. 게다가 제가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돈 타령을 했던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아빠가 저희에게 해준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은 매물로 내놓자 금세 팔렸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제주도에서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죠. 제가 집을 판 걸 알고는 남편은 저한테 역정을 내며 전화했어요. 왜 말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팔아버려? 정신 나갔어? 말은 똑바로 해. 이게 왜 우리 집이야? 이거 우리 집 아니고 우리 아빠 집이야. 우리 아빠가 자기 명의 집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눈치도 없이 뭉개고 있으니까 내가 팔아버린 거잖아. 뭐 또 떨어질 거 없나. 눈 벌겋게 뜨고 있는 꼴이 우스워서 팔았다. 이제 남남인데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은 괜한 화풀이를 저희 엄마한테 했어요. 정말 쓰기도 민망할 정도의 육두문자를 아픈 엄마한테 보낸 겁니다.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상종 못하겠다 싶어서 저는 시댁에 근조화환을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망한 가게에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 저한테 화를 내며 전화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넌 어떻게 근조화환을 보내냐? 개념도 없어? 아픈 엄마한테 욕 문자 보내는 너는 제정신으로 그랬냐? 어따 대고 개념이 있냐 없냐 난리야. 너나 정신 붙들고 살아, 이 기생충 같은 놈아.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잔뜩 하고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시댁은 예상대로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대출 끌어다가 사업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쓴맛본 전 시부모와 남편 놈은 서울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정말 망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파국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말했어요. 유리야, 내가 박서방 안고 가려 했는데 우리 딸 사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팠어. 내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하다. 엄마, 그딴 놈 한 트럭 데려와도 우리 엄마랑 못 바꿔. 인생 어떻게 살지 제대로 배웠어. 돈도 아예 주지도 말지 그랬어. 너 잘 살라고 그랬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엄마 빌려준 돈 증거 넘치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거야.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해도 갈 거야. 걱정 마, 엄마. 저는 전 남편이 엄마한테 빌려갔던 3,700만 원 받아내려고 민사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마침 엄마랑 나눴던 문자, 전화 녹음 같은 것도 다 있어서 저는 부모님 땀 흘려 번 돈 받아내려고 법적 자문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기생충 같은 집안과 인연 끊고 돈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요즘은 과수원 일 도우면서 아들 혼자 잘 키우고 있어요. 남편 놈은 서울에서 대체 뭘 하는지 양육비도 안 보냅니다. 이런 것도 아빠라고 한심하네요.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 통장도 못 쓸 텐데 어떻게 보낼지 궁금하지만 저는 그쪽 사정 안 봐주고 끝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어쩜 아빠가 돼서 아들 어떤지 안부도 안 물어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아들 커서라도 아빠 노릇을 흉내라도 내길 바랄 뿐입니다. 첫 사위가 오면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는 말이 있죠. 처가에서 첫 사위는 그만큼 반갑게 맞이한다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남편 싹싹하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남편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아서 이런 결과를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만큼은 당당하게 키우려고요. 제 몫은 하는 건실한 청년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힘든 시간 잘 견뎠으니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잘 키울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